담보 책임 있죠. 담보 책임하고 임대차가 오늘 두 가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서는 어디를 보시면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여러분요. 페이지 220페이지요. 220페이지.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있죠. 기본서도요. 기본서는 492페이지요. 아니, 없어도 돼요. 자, 다 보셨죠? 여기 보면 강의 노트 있죠? 기본서 492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220페이지요. 담보 책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 책임은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하고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고 집을 건물을 사잖아요.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자기 건물이 1억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을도 이 건물의 가치가 1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건을 사죠. 이것을 뭐라 하냐? 등가성이다. 이렇게. 등가라는 것은 가격이 동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았으니까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을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건물에 여기가 하자가 생겼단 말이죠. 하자가 생기면은 건물의 가격이 낮아지겠죠? 돈은요, 차이가 없으니까 돈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등가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죠. 그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책임을 묻냐?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만약에 이 매수인이 알았다. 알고 이 사람이 1억 원에 샀으면 이 물건을 싸게 산 거잖아요. 수리비는 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요, 그걸 모르고 샀다. 매수인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인이요, 매도인한테 그걸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르고 샀다는 말은 매수인이 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비싸게 샀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 관해서 책임을 묻겠죠. 어떻게 책임을 묻냐? 손해를 배상해라 이 말이죠. 손해요. 그 다음에 또는요, 돈을 좀 깎아달라. 대금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해지권과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을 하죠. 이렇게요. 이 세 가지를 우리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 책임을 먼저 알기 전에 569조에 보면 뭐가 있냐? 타인 소유죠. 타인의 권리 매매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할 때 그것은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 B한테 이걸 팔잖아요. 그럼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지 뭐를 못 해준다? 등기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해준다고 하는 것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가요, B한테 갑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죠. 단지 등기를 못 해줄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갑한테 이걸 사가지고 그걸 B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팔지 않으면요, A가 B한테 등기를 못 해주겠죠. 그때 이제 B가 A한테 가서 너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담보 책임이죠. 이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 현재는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그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 이 권리의 하자는 570조가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그것을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572조가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전부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일부는 반드시 일부란 말을 써요. 여기 타인의 권리란 말이 있죠. 이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권리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담보 책임은 법정, 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법정 책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은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타인의 권리는 판례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해요. 첫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행 이익 배상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나머지 것들은요, 다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요. 그 다음에 574조가요,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여기요, 일부가 이미 멸실이 됐다. 일부 멸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란 말하고 일부란 말 있죠? 이 말이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냐?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금을 돈을 깎아달라고 하려면 뭔가 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일부란 말이나 부족이란 말이나 일부란 말이 있을 때, 이럴 때만 뭘 한다? 대금을 감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75조하고 576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575조는 뭐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에요. 용익 권능의 제한. 그 다음에 576조는요,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의 행사예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요. 그래서 용익 권능의 제한하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럼 여기는 용익 권능의 제한이고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경매라고요. 경매. 경매가 됐을 때요. 이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이 권리하자에서는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이냐? 매수인은 선의이냐 악의이냐 이렇게 나눠요. 선의냐 악의냐. 그다음에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1년이 되거든요. 1년.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전체인 것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만 있다. 전세권만 있으면 그건 용익권능의 제한이 돼요. 그런데 전세권에 의해서 행사, 경매가 된다? 그러면 576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요, 저당권만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는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 거예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선이다 악이다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576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물건의 하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자담보예요. 그럼 여기는 580조가 뭐냐면 특정물이에요. 특정물의 하자고요. 그 다음에 581조가요. 종류물이에요. 그래서 종류물의 하자다 이렇게요. 그래서 580조 특정물이고요. 581조 종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80조 특정물이고 여기는 581조 종류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요.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여기 보면 권리의 하자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 또는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여기는 그냥 선의만 되면 되는데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는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6개월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물건 권리는 뭐죠? 1년인데 여기는 6개월이 돼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요. 그냥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권리의 하자를 뭐라 한다?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특정물 있고 종류물을 우리 뭐라 한다? 불특정물 똑같은 말이에요. 불특정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보면 책상이나 걸상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불특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570조로 보면 570조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 할 때 그냥 전부란 말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만 쓴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갑이요. 갑의 건물인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인데 갑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요.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술이 만취됐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인데 을이 갑하고 계약하고 등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등기를 가져왔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 을은 갑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유효이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 주고 사고 등기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매도인이 돼가지고 우리 이것을 병한테 처분을 하죠. 그럼 병을 뭐란다? 매수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을은 이미 갑하고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을은 남의 물건을 처분한 꼴이 되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병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너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요. 전부가 남의 물건을 처분했을 때는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을은 병은 갑한테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자기가 선일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요. 악의죠. 악의일 때도 계약을 말 수 있냐?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에서 1년 안에 그런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타인이 걸릴 때는 선일 때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일 때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요. 물어보죠. 너 등기해 줄 수 있니? 등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선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행이익 배상이죠. 악의일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1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나오냐면 여러분요. 지금 보면 페이지 223페이지 강의 노트 223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570조라고 그림이 나오나요? 223페이지 밑에 보면 570조 그림 나오죠? 그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571조가 있어요. 571조는 뭐냐면 선의의 매도인이에요. 선의의 매도인. 이 매도인이 선의일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것을 담보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에요. 담보책임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럼 예를요. 매도인이 선의하면서 얘기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을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은 자기가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물건을 넘겨받아서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는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가지고 무효더라 이 말이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라고 믿고 판 건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남의 물건을 판 꼴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 을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누구다? 선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몰랐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을은요, 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매수인, 여기 봐봐 매수인. 이 병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선의일 수 있고 매수인이 악의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선이면 어떻게 한다? 손해를 배상. 지금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악의면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즉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선의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면은 그만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개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담보책임인데 얼마만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중개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담보책임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72조는요. 572조는 뭐냐면 일부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가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요.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을하고요. 2월 1일 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걸요. 계약 체결 당시죠. 그런데 여기서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요. 3월 1일 날 측량을 하니까 100평은 100평인데요. 이 100평 안에 남의 땅이
30평이요. 30평이 병소유더라 이 말이죠. 병소유. 병의 것 30평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100평 중에 30평이 병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2월 1일 계약 체결할 때 알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모르고 계약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다, 선이다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300평 중에서, 1000평 중에서, 100평 중에서 30평이 남의 것이 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선이. 아니, 알고 있어요. 악이. 모르고 있었느냐? 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를 가지고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73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573조가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담보책임을 묻고,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담보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악일 때 한 날이란 게 뭐고 안 날이란 것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2월 1일이죠. 2월 1일 이때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알고 악일 때 한 날이란 것은 뭐냐? 계약을 체결한 날 2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날이란 건 뭐냐? 3월 1일에 청약을 했더니 100평 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3월 1일에 청약을 했더니 100평 중에 30평이 병소유라는 것을 내가 알았냐? 이것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남의 소유여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30평을 병한테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3월 1일을 안 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갑이요 병한테 찾아가서 파라고 하겠죠.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얘기했어. 언제? 5월 1일 날 최종 통보를 했단 말이죠. 나는 나한테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병이 고민하더니 나 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갑은 병한테 이걸 구입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날을 뭐란다? 안 날해가지고. 언제? 5월 1일이요. 즉 이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된 날. 확실하게. 언제다? 5월 1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날이니까 여기 봐봐. 악인 경우는 2월 1일부터 1년이니까 내년 2월 1일까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그 다음 해 5월 1일까지니까 더 빨라요? 더 늦어요? 더 늦죠. 그러니까 선인 경우는 더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573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여기는 572조. 그래서 항상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냐면 여기 일부가 얼마죠? 30이죠? 30평이요. 타인 병의 소유여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전부가 남의 건데 여기는 100평 중에서 30평만 병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병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요. 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요. 선인 경우하고 악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인 경우는 일부가 남의 거니까 이 남의 것인 것만큼의 돈을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악인 경우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남의 소유임을 알면서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태우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575조, 4조는요. 54조 수량부족이에요. 수량부족.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일부가 멸실됐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100평이라고 했는데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100평 중에서 30평이 이미 유실되고 없는 거예요. 포락이 돼버린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100평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부가 멸실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 수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때 수량 부족은 무조건 수량 부족 그러면 참 큰일 나요.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평당 어떻게요? 100만 원에요. 100평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면적이 100평이 아니고 7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갑하고요. 여기 100평이죠. 을하고 이렇게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3월 1일 날 청량을 했더니 청량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7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 부족하다? 30평이 부족하죠. 처음부터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은 100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남의 땅 30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러면 나중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수량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지역은 측량을 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계획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보면 여기 뭐 지금 풍물시장 여기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데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들 있죠. 그런데 보면 땅들이 서로 얽혀 있단 말이죠.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이제 측량을 하면 어떻게 됐다? 이 사람 땅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 사람 땅이. 그럼 이 사람은요 남의 땅을 이만큼을 지금 20년 넘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뭐 이런 경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땅이 자기 건 줄 알았더니 남의 땅 이만큼이 남의 땅을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팔았는데요. 팔아가지고 이제 새로 산 사람이 청량을 따졌더니 경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일부가 남의 것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랬을 때 이제 뭐하고 연결된다? 이것이 취득시효하고 같이 연결이 돼. 취득시효하고. 내가 20년 이상을 점유했느냐? 그러면 취득시효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특히 이제 수량 부족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등기부에는 분명히 100평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측량을 막상 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되더라?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 판례가 뭐라겠냐? 실제 경계하고 등기부상 경계하고 다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뭘 가지고 있냐?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100평인데 70평에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량을 지정해야 돼. 수량을 지정한다는 것은 평당을 뭐라 한다? 면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 평당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것을 가격이죠.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면적하고 가격을 중시했단 말은 평당 얼마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로 딱 보니까 100평이에요. 그럼 이 땅 얼마에 팔 거예요? 나는 한 1억 정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산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 아, 평당 10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하겠다. 그런데 면적이 부족하다.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당 얼마 이 말을 꼭 해야 돼. 평당 100만 원, 평당 50만 원 이 말을 꼭 해야 돼.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매수일은요. 매수는 선인 경우 안에서 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100평인 줄 알았지 70평인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인 경우 안에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좀 깎아달라.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이니까 아까 선인은 뭐다?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안 날이다, 안 날이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수량이 부정해서 알았다는 것은 보통은 측량을 할 때 알게 되겠죠. 알겠죠? 그때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것을 574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575조는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그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헷갈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이 두 가지 봐봐. 선인 경우 대금 감액 계약이죠. 손해배상이 있는데 악인 경우도 대금 감액이 있죠. 악인 경우. 이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악인 경우에도 대금 감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악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은 100평인데 30평이 남의 것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고 여기는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사가지고 을한테 100평을 등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용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용익은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여기 뭐죠?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지금 어디요? 100평이죠. 여기 을이죠. 여기서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2월 1일, 여기는 계약은 3월 1일인데요. 이미 이 갑의 토지에 A가 뭐가 있냐? 유치권이 있거나 또는요 지상권이 있거나 또는요 전세권이 있거나 전세권이요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요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지역권이 없다는 것은 땅이 맹지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땅을 사긴 샀는데 매수인이 땅을 샀는데 이런 유치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지역권 때문에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요. 그 아파트 주인하고 파는 사람, 매도인하고요. 세 든 사람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원래는요. 만약에 집을 파는데 미리서 나가면은 이사비용을 좀 준다겠는데 그 이사비용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있죠. 나는요.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갔더니 그 사람이 방을 비워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집을 샀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이것도 뭐 종종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항상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판다고 해. 그러면 그 세대를 산 사람이 A죠. A한테 좀 미리서 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나가겠느냐? 그럼 세대를 산 사람은 뭐라 한다? 이사비용 주면 그럼 나가겠다. 그럼 이사비용은 내가 주겠다. 서운하지 않게. 그 서운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냐고. 알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100 정도 준단 말이죠. 알겠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아니면 집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팔려면 내가 기간 안에 나가줘야지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이번 기회에 한 500 정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상 100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뒤로 뒤집어 넘어지죠. 어떻게?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 사람 끝까지 버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별 수가 없죠. 끝까지 버티면. 이 두 사람 사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돈 얼마를 주겠다. 정확하게. 그런데 만약에 언제까지 방을 비워주겠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와야 되니까 하루 전날에 이틀 전까지는 비워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비워주지 않을 때는 그러면 하루에 그 날짜를 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압박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안 나가? 반드시 나가겠죠. 그럼 그것을 서면으로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알겠죠? 내가 언제까지 퇴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말로 적당히 하니까 그 적당히 말로 이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이 사람이 안 나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제한되어 있죠. 이 사람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선의인 경우 선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 다음에 선의니까 언제부터요?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이것을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576조는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죠. 저당권의 행사요. 행사란 말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만약에 이 건물에요. 이미 여기 전세권자가 살고 있어. 전세권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당권만 있다. 저당권만. 그렇다고 해서 담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요. 이미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 1억 원에요. 저당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은 이제 5억 원에 이것을 을이익을 샀단 말이죠. 매수인요.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다 이 말이죠. 또는 이 집에 전세권이 있는 집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매수인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아직도 전세권자가 나가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은 용익권능의 제한인데 만약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됐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경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집을 샀는데 경매가 되니까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한테 가서 책임을 지라게 해야 되겠죠. 문제는 매매 대금을 얼마로 했냐 매매 대금을.
매매대금을 여기 5억 원으로 했느냐 또는 4억으로 했느냐 이게 따라 달라져. 매매대금을 5억 그대로 했다는 말은 내가요 우리 갑한테 5억을 주면은 갑한테 1억을 갚으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너가 갚고 등기 말소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4억 원에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1억 원을 끌어안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내가 끌어안고 샀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자기가 원래 5억짜리를 4억 원에 사가지고 자기가 1억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아서 경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담보 책임 없으니까 5억을 다 주고 샀는데 그러면 갑이 A한테 돈을 갖고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 5억을 주고 샀죠. 5억 주고 샀잖아요. 이 5억 주고 샀는데 그러면 우리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매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취득 못하는 경우 5억 주고 샀는데 그 사이 경매가 된 거예요. 등기하기 전에. 또는요 일단 내가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일단. 그런데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의리한 사람은 너보다 손해죠. 5억 주고 샀는데 1억 때문에 집을 뺏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 1억을 갑이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의리한 사람이 경매가 되면 자기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A 의리요 갑을 대신해서 1억을 갚어. 대신 갚고 경매를 치하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결국 5억 주고 사고 1억을 또 갚고 그러니까 얼마 주고 산 거죠? 6억 주고 산 거죠? 그럼 그 1억을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돼.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한테 받아와야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출제비용이다. 출제비용 상환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이 나간다 이 말이죠. 내 주머니에서. 그럼 그 나갔던 비용을 내가 다시 받아오겠다. 출제비용 상환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를 받아온다? 1억을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576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576조는 뭐냐면 매수인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악을 불문하고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출제비용 상환 청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 그런데 봐봐 여기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냐? 비스무리한 게 이러면 가등기예요. 봐봐요. 가등기는 배웠죠? 자 1번 갑이에요. 자 2번요 여기 을이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요. 을이 가등기요.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 2번요.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가등기. 됐죠?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3번 병이 이렇게 산 거예요. 병이 이렇게 샀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 병이요. 병이 샀어. 가등기. 샀단 말이죠. 샀죠 지금요. 병이 샀죠 지금. 됐죠? 그러면 병이 이렇게 샀는데요. 나중에 이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딱 해요. 번등기를 딱 해. 여기서 번등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번등기를 딱 하니까 누가요? 을이요. 나중에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되죠.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유권 취득했는데 나중에 번등기가 되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됐다. 없어졌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도 576조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요 권리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전세권이 있다는 말하는 그 자체로 용익권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요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에서 뭐가 돼야 된다? 경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이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고 매수했다. 담보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 다음에 여기요 특히요 여기 보면 내가 소유권 취득했다가 경매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번등기가 됨으로써 나중에 집권 말소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몇 조다? 576조고 선악불문하고 뭐가 있다? 출제비용 뭐가 있다?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576조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나 악의의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익권능이라는 것은 뭐다?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집에 이미 제가 뭐 유지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없거나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그것을 용익권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는 것은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는데 면적이 처음부터 7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는 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의 땅 30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담보청에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했느냐 악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했느냐 선이.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날,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부터. 그 다음에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적권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570조죠.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죠. 이런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것은 전혀 남의 물건을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뭘 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권리의 하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권리의 하자가 뭐냐? 570, 572, 574, 575, 576 이게 권리의 하자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그 다음에 용익권능, 전세권, 저작권 행사가 무슨 말인지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결론을 우리가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타인의 권리, 전부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고,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냐? 대금 감액은 다른 건 없어. 일부 타인할 때 일부라든가, 수량 부족할 때 부족이라든가, 일부 멸시할 때 일부라든가, 일부가 부족일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요, 돈을 깎아달라고 하려면 뭔가가 없어야 돈을 깎아달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가져갔는데 돈을 깎아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완벽하지 않았을 때 부족한 것만큼 돈을 깎아달라. 그것을 뭐라 한다? 대금 감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라는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용익권능은 사용하고 수익하지 못한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그래서 권리하자고, 권리하자는 매수인은 선의이냐 악의이냐. 선일 때는 언제부터? 안날. 악일 때는 한날부터 몇 년이다? 1년이고. 그런데 저당권, 전세권은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뭐란다? 권리의 하자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됐죠. 그럼 이제 뭘 보냐면 이제 물건의 하자를 봐. 물건의 하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자. 물건의 하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하자설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하자설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강의실 온도가 어떤 사람들은요 약간 춥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요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적당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춥다고 하면 그 하자가 있는 거예요. 더워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덥거나 추우면 안 되죠. 적당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마일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안 되잖아요. 그걸 주관적 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탈로그 있죠. 그럼 우리가 카탈로그라든가 검사 성적서,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의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보면 항상 저 난방기 옆에 보면 검사 성적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킬로와트를 하루에 운전해서 얼마 되고, 전기세는 얼마 들어가고, 냉방 능력은 얼마고, 난방 능력은 어쩌고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대로의 상태로서 성능이 나오느냐? 하자가 없고, 춥더라도 덥더라도 관계없이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객관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대손해, 우리가 작년에 시험 나왔죠? 확대손해요. 확대손해일 때는 뭐냐면 먼저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확대 손해양수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뭐 건물에서 자주 일어나죠. 뭐가 있다? 건물에 옥상에 금이 갔어요. 크레이 갔죠? 그럼 옥상이 세잖아요. 방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옥상만 방수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층까지 다 물이 다 젖죠. 벽지가 다 젖죠. 그걸 확대 손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어떤 물건을 잘못 공급해 주는 바람에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요, A라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제작하는 것을, 이제 뭐죠, 납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제작하는데, 그래서 그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또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료를 주문해왔는데, 그 원료가 어린이들, 뭐죠, 장난감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 호르몬 같은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문할 때, 원료를 주문할 때, 어린이들한테 쓰는 장난감 제품을 쓰니까 환경 호르몬이 없는 것을 해달라. 그랬더니 환경 호르몬이 있는 제품을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물건을 다 완성했는데 모든 물건을 다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더 그냥 재료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물건까지도 손해가 더 커지죠. 이걸 뭐라 한다?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확대 손해의 경우는 하자 뭐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물건을 공급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물건을 공급했죠. 재료를. 그래서 의무로 위반했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받아온 사람도 이미 KS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그걸 믿고 사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품을 공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무 위반과 잘못이 있을 때 확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무과실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지죠. 만약에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상기란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참작해서. 그래서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잘못이 있고 없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이 있죠. 작년에 이거 나왔죠. 근데 무과실 책임이면은 무권대리는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권대리는요. 그런데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제3자가 서류를 위조했단 말이죠. 자기는 무권대리는 척 모르는데. 그래서 그 위조된 서류를 믿고 무권대리인이 처분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제3자의 위조 행위가 거기에 개입됐다 할지라도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이니까? 무과실.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니까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도 손해가 있어가지고 잘못이 있어가지고 손해가 원래는 100 정도인데 130으로 커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더 손해가 더 커졌죠? 그것까지 내가 부담할 수 없잖아. 아무리 무과실이어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 정도인데 상대방의 잘못이 가미가 돼가지고 130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얼마 정도만? 100 정도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자도 한번 물건의 하자는 580조 하고 581조가 있어요. 580조는 특정 물의 하자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아파트죠. 아파트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을 특정 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종류물이죠. 종류물의 하자다. 종류물은 여기 보면 책상이라든가 책걸상이죠. 걸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봐봐요. 생긴 게 다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럼 여기는 똑같은 창고에서 또는 공장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류물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특정물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있는 뭐 현대 아이파크 101동 101호 그러면 그것은 특정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해서 다른 동에요. 101동 101호로 이사가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걸상은 설령 어느 물건의 하자가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한 세트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종류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류물의 경우는 뭐가 있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죠. 이 하자 없는 물건을 뭐란다? 그것을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완전물 급부청권이다. 하자 없는 이다. 완전물 급부청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종류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청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류물에만 있는 것이에요. 특히요, 이 물건의 하자의 경우 매수인은 선이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라고 해야 돼. 우리가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만 물건의 하자에서는 뭘 따진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에서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죠. 물건의 하자에서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에서 하자를 보면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란다? 채무자죠. 이 채무자에는 물상 보증인도 들어가. 알겠죠? 여기 을이 누구냐? 채권자. 다른 말로 누구를 얘기하냐? 저당권자를 얘기하죠. 저당권자요. 저당권자.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됐죠. 병이 누구다? 경락인이다. 이 말이에요. 경락인. 알겠죠? 경락인. 그러면 여기서 이 경락인을 뭐란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채권자를 뭐란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집을 팔린 거죠. 이때 경매는요, 이때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되고, 무효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는 뭐냐면, 권리의 하자하고, 권리하자, 그 다음에 뭐냐,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에서는 내 물건이요, 내가요, 원해서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물건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하자만 있다? 권리의 하자만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법률적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적 장이요. 이 법률적 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물건을 내가 샀단 말이죠.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장을 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왜냐? 다른 법에 의해서. 그냥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를 보니까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권리의 하자만 되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이 경락이 뭐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되죠. 권리하자. 그러니까 권리하자는 선의하고 악이가 있죠. 선의일 때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손해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금 감액과 계약이들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왜? 내가 경매가 됐을 때 내가 원해서 경매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없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물건이 경매가 딱 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고지하지 않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져.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없다. 원래는 없다. 그런데요, 없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를 하지 않았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 고지. 그랬을 때 담보 책임이 있다.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만 담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매도인이 책임지거든요. 매도인. 우리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 경락인한테요. 그런데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지죠. 그랬을 때는 2차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을 져.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가장 많이 났어. 정답으로.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렇지 않죠? 먼저 누가 책임지고 채무자가 책임지고,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질 때 누가 책임진다?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어. 채권이요. 채권에서 담보 책임인데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일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채권자하고 채무자죠. 그런데 돈 갚을 날짜가 지금 현재 5월 1일인 경우가 있고, 그럼 뭐죠? 이행기 전이죠? 여기는 이행기 전이죠. 지금 5월 1일 이행기 변제기 전이죠. 10월 1일인 경우가 있죠. 이건 이행기가 지났죠. 이행기.
이행기가 지나고 난 후죠. 이행기와 후죠.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5월 1일이에요.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10월 1일이에요.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게 차이죠. 10월 1일이 지나면 갑은 을한테 언제나 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 5월 1일은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언제 변제하려고 해야 돼? 10월 1일 날. 그런데 이 갑이 이것을 채권을 이 을한테 가는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팔 수 있단 말이죠. 채권을 파는 걸 말한다. 양도한다 가죠. 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 언제 양도하냐? 5월 1일 날 양도할 수 있고 10월 1일 날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뭐라 하냐? 너 병이 뭐라 하냐? 채권을 갔는데 만약에 그럼 울 돈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울 돈 없으면 내가 돈 받으러 갔는데 돈 없으면 어떡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갑이 뭐라 하냐? 우리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걸 뭐란다? 채무자의 자력을 뭐한다?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을 돈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서 갑이요 병한테 5월 1일 날 채권을 파는 경우가 있고 10월 1일 날 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행기가 지난, 이행기 후 변제기, 이행기는 변제기죠? 변제기가 지난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으면 병은 언제든지 을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을 때는 언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이냐?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오늘 가 을한테. 그러면 을 돈 있어. 을 돈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뭐란다?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 뭐라 한다? 본다. 그래서 틀고 나왔죠? 작년, 재작년에 본다.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돈 갚을 날짜가 지나기 전에, 먼저 되기 전에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아니요, 갑이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뭐란다? 만약에 10월 1일 날 을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요, 언제 을이 돈이 있으면 돼요? 언제? 5월 1일 오늘 돈이 있으면 돼요? 10월 1일 날 돈이 있으면 돼요? 10월 1일 날만 돈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변제기 전이죠? 이럴 때는요, 이 갑은 을의 채무에 대해서 언제 책임을 지면 되느냐? 변제기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에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을 질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다. 우리 채권은 재산권이에요. 그래 양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도할 때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가 지나지 않았으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냐? 돈 갚을 날짜가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변제기 때요. 이행기 때요. 그러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고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변제기에 도달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가서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을 내가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우리 병이 물어보겠죠. 그럼 만약에 을을 돈 없으면 어떻게? 그럼 내가 책임질게. 오늘 가봐. 이렇게. 언제다? 계약 체결 당시.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에 이미 도달한 경우는 언제?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느냐?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한다?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했느냐?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을 담보했느냐? 그것은 생각하면 돼. 돈 받을 때 언제 돈 받아? 돈 갚을 날짜가 돼야지 돈 받을 거 아니에요? 돈 갚을 날짜가 됐으면 계약 체결 당시 오늘.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안 됐다? 변제기 전이다? 그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해. 알겠죠? 그럼 여기요. 경매의 경우는 일단 경매가 유효가 돼야 되고 권리의 하자와 물권의 하자 중에서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을 지고 물권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1차적으로 누가? 채무자. 2차적으로 누가? 채권자가 책임을 지고 특히 경매의 경우는 내가 원해서 경매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느 경우 손해배상이 있다?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물건의 하자는 책임이 없고 무슨 하자만 책임이 있다? 권리의 하자만 책임이 있다. 우리 지금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은 여러분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뭐 할 수 있다? 가중할 수도 있고,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뭐 할 수 있다? 경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담보 책임이 없다고 배제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요, 배제.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우리 지금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뭘 할 수 있다? 가중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도 있다. 셋 중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로 해서, 우리 여러분 보면 한 20년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거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면 그 중개사법에 보면 확인 설명서 있죠. 거기 보면 담보 책임란에다가 뭐라 쓰냐?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배제하기로 한다. 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것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담보 책임은 없다고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담보 책임이 아무리 없다고 썼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자기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다시 책임을 져야 돼. 이라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건물 같은 거, 빌라 같은 건물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요, 베란다라든가 또는 화장실 같은데 코코가 있는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집 보니까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갔더니 코코가 잠겨 있어. 그때 그 코코를 열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서요, 물이 샌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물건은 하자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알았으니까 코코를 잠가놨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팔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으면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는 이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는 어떤 책임이 없다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왜?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않고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가 했을 때는 그때는 뭐란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달에 강의할 때는 이런 담보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 소량 부조, 그 다음에 영유권능, 저작권행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은 그냥 표 하나를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담보 책임 이거 안 했었나요?